전에도 오셨던 오늘 오신 분들과 한 3분의 1 정도가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왜냐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제가 무수히 강조를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했던 게 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수업을 못 들으시고 오늘 이제 새로 들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낯설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드릴 거는 지난주에는 정비 사업의 유형이 두 가지, 저희가 민간에서 주민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게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다. 재건축에 대한 거는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새로 지어야겠다 할 때 쓰는 정비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주로 아파트가 낡아서 하는 거니까 낡음에 대한 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안전 진단을 통해서 한다. 이게 재개발과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 더불어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게 또 열악하냐 그렇지 않으냐, 불량하냐, 그러니까 열악하냐 그나마 양호하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면서 재개발이란 또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재건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재개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시 한번,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 재개발이 그럼 뭐냐? 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재건축 사업 하려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요건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건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 그 과정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듣고 계시는 게 있어요. 신속통합기획. 이게 이제 재건축에서는 자문만 받으면 되는데, 이 재개발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거의 의무화되다시피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좀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알고 계셔야 이해도가 높아지세요. 이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재개발하고.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절차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심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심의가 요즘은 통합심의라는 거를 통해서 하는데, 그 통합심의가 그럼 무엇이냐,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통상적으로 주민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을 잘 몰라요. 너무 어려워. 그리고 우린 돈도 너무 없어. 그러니까 아예 믿을 수 있는 공공에다가 맡겨서 사업을 하는 방식도 있다. 그게 바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은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쨌거나 중간에 휴식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오늘은 휴식을 안 하고 쭉 이어서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쭉 이어서 할 건데, 혹시라도 중간에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 있으면 살짝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자료들이 배포되어 있으시는데 이거를 아마 또 사진을 찍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현 시점의 기준을 갖고 지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사진을 찍거나 막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시게 되면 금방 또 제도가 법이나 서울시에서 어떤 운영 지침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또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시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다른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틀린 정보.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저작권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써놓긴 했는데 실은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을 위해서 이 문구를 써놓은 거니까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이란 박스에 쳐져 있습니다. 주거 지역이나 상업, 공업 지역 내에서 낡고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 업무,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지역 중 도로, 공원, 도서관, 복지시설 등의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아파트나 주거복합, 업무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또 지난주 재건축처럼 뭐가 어렵게 막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박스를 쳐놓으면서 그냥 중요한 내용만 지금 여기 보시면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땅에 인터넷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거를 발급받아 보시면 내 주택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아니면 대로변에 내가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래는 상가들이 있고 위에는 뭐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떤 용도 지역이냐를 볼 때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뭐 근린상업이냐, 일반상업이냐 아니면 강동구에는 없지만 저기 금천구나 구로구에 있는 예전에 공장단지들 거기가 바로 공업지역이다. 공업지역 안에서는 그런 생산시설 있잖아요. 저희 공장 지으라고 만들어진 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땅들에 대해서 낡고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 건물 저희 갖고 있는 게 주택도 있고요. 상가 건물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큰 대로변에 5층짜리 임대하는 업무시설 빌딩 있잖아요. 작은 오피스 같은 거 임대해 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단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정비 기반 시설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뭐다? 지난주에 수업 오셨잖아요. 오신 분 눈에 가장 저희가 항상 보이는 거 여기 오실 때도 거기를 밟고 오셨는데 도로입니다. 도로. 지난주에 수업할 때 도로는 저희가 걸어 다니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차가 다니는 차도이기도 하지만 그 아래를 파보면 뭐가 있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도로 하부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왜 평소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도로를 좀 일부러 막고서는 막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표지판이 크게 써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를 교체 중입니다. 통신 선로를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도로는 저희 생활에 밀접되어 있는 중요한 기능들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쉽게 보이는 게 도로, 그 도로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게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그러면 도로가 조금 안 좋다. 그럼 도로가 안 좋다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일단 내 집 앞에 들어가는 도로가 차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내 차를 끌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내 집에. 그러면 저기 큰 길가에다 세우고 아니면 주택가 다른 골목에다 세우고 저희가 걸어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홀라당 다 탈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갑자기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앰뷸런스가 들어가야 돼요. 앰뷸런스가 못 들어가면 내가 응급구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둑이 들었어요. 요즘 도둑들이 얘기 별거 없긴 하지만 도둑이 들었어요.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어요. 그럴 때 112 저희 경찰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생활에 밀접한 건 뭐냐? 저희 쓰레기 청소차들이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좁은 골목 안쪽에 계신 분들은 쓰레기를 들고 큰 길가 쪽으로 나오셔야 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도로는 이렇게 단순한
중요한 관로들이 들어가는데 관로에 문제가 생기면 좁은 도로는 보수공사할 때도 너무 불편해서 거기에 통행하시는 주민분들도 불편하고 더불어 차도, 내 차도 마음대로 못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게 정비기반서 시설이 열악하다 보면 도로가 좁거나 구불구불하거나. 그래도 여기 강동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기 예전에 동작구나 이런 데에는 이렇게 산동네가 있었잖아요. 그런 데들은 길이 반듯반듯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구불구불해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 데들에서는 편하게 사실래야 사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정비 기반 사업이 일단 도로가 상황이 안 좋다. 예,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로, 공원, 도서관, 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일단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어야 한다. 여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재건축하고 비교해보고 생각하시면 재건축이 보통은 생각하시는 게 다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살려지 이렇게 단지 안에 뭐 주차장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어르신들이 노실에 가서 모여서 뭔가 일단 즐기실 수 있는 경로당도 있고 뭐 이런 편의시설들이 좀 돼 있잖아요. 단지 내 도로도 좀 좋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살만하잖아요. 단지 내 집이 좀 넓고 주차장이 좀 좁다. 예전보다 차들이 많이 늘어서 주차장이 좁아서 그래서 주차장도 좀 더 짓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새로 짓고 이런 개념이라면 이 재개발은 그렇게 낡은 동네 일단 뭐든지 내 집도 낡아서 불편하지만 그 다음에 내 집만 낡으면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집 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집만 수리한다고 그 동네가 좋아질까요? 아니잖아요. 내 옆집도 고쳐야 되고요. 내 맞은편 집도 고쳐야 되고요. 동네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니까 그런 지역은 재개발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건 일단 이런 지역 안에서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이렇게 많고 눈에 가장 잘 띄는 도로 그 다음에 뭐 공원 이런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도 없을 수 있고 그런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데 재개발을 할 때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지난주에 수업할 때 알려드렸어요. 제곱미터 요 표시가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제곱미터를 저희 익숙하신 평 저희 아파트 몇 평, 뭐 내 집이 몇 평, 이렇게 땅이 몇 평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평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곱하기 저 만이라는 숫자 곱하기 0.3025를 하시면 평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다가 0.305 하면은 한 3,000평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 재개발을 하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재개발은 요 주거지역이나 상업공업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종이냐 2종이냐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도 근린상업지역이라는 게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을 조금 구분해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합니다. 저희 일반 주택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법의 정식 명칭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조금 쉽게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기 천호역 근처에 가시면 거기 저기 백화점도 있고 그 일대 주상복합 많이 들어가시죠. 그런 데들이 바로 뛰어보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안에서는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아파트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하고 좀 다르게 생기셨잖아요. 이게 모양이 아래는 상가들이 깔리시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있거나 아니면 아래 상가들이 있으면서 위에 아파트,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데가 바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건물은 너무 낡았고요. 공원도 없고 어린이 놀이터도 없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동네를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사업 또는 주상복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저희 큰 대로변에 업무 빌딩 큰 것들 있잖아요. 오피스 1층에 상가도 좀 있지만 그냥 통으로 다 이렇게 오피스 기업들이 들어가고 막 이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바로 재개발, 바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건물이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확연히 눈으로 딱 구분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형처럼 되어 있는 데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저희가 흔히 말하는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큰 길가가 있고 여기 주변에 있는데 주상복합 형태로 뭔가가 지어지고 있거나 업무가 지어지고 있거나 뭐 이런 거, 호텔이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데들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된 곳들이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딱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막 빌라 막 이런 것들이 막 단독주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 이게 어떤 사업이요?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되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노후불량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냥 딱 봐도 길이 반듯반듯하게 나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딱 집이 뭉쳐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당연히 열악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정비 기반 시설, 그 다음에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지역이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 재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대로변에 막 이런 건물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럼 뒤에 이면으로 뒷길로 가면 길도 좁고 상가들이 막 작지작지 막 붙어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데들이 바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주상복합 아니면 이렇게 업무, 이건 업무고 이거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게 바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건립된 건축물들입니다. 예, 약간 그냥 딱 육안으로 보셔도 약간 차이가 그냥 딱 확연히 보이세요. 이런 것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주민분들이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대부분 이 도시정비형을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 지역에 있으면 주로 그 목적이 임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살기도 하지만 경우가 대부분 임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분들이 이거를 다 힘을 합쳐가지고 도시정비형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약간 좀 드물긴 합니다. 케이스가. 자, 그러면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동의도 있고 뭐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민이 처음 시작을 하려면 30% 이상의 찬성이 있으셔야 신속통합계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래서 제가 앞단에 순서, 오늘 강의하는 수업하는 절차를 설명드릴 때 신속통합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를 통해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적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면 어떤 수준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실 수는 있는데 좀 쉽게 가기 어렵다. 네, 쉽게 가기 어렵다. 그 이유는 뒤에 신속통합기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세요. 예, 일단 주민 30% 이상이 찬성을 해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재개발을 할 때
내가 그냥 주민들하고 으쌰으쌰 하셔가지고 재개발을 그냥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보지가 우선 돼야 돼요. 그럼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여기가 재개발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아직 재개발을 하는 게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를 판단을 해줍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여기서 보는 것 중에 최근에 이제 서울시의 보도자료들이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아까 30% 이상 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00% 안에서 70%가 반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릴 수 있잖아요. 물론 다수의 분들이 거의 동의를 해서 재개발을 가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재개발을 못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평가표 안에도 점수를 매깁니다. 이거를.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 주민 30%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의무는 30% 이상인데 야 여기는 재개발이 잘 될 것 같아 라는 판단, 이 판단에 대한 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세요. 그럼 여기에 최근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후보지를 할 때 평가를 하는데 찬성 동의율이 50에서 75% 정도가 되면 아 여기 잘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지 선정할 때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때 점수를 가산점을 줍니다. 예. 왜냐면 50%에서 75% 정도 이렇게 간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재개발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보내줘야겠다. 후보지를 해서 재개발 열심히 하시라고 독려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가산점을 줍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50에서 75%였으면 반대로 계산하면 5%에서 최대 25%까지 반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까지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그러면 그것도 감점입니다. 감점. 네. 그래서 재개발을 우리 동네가 좀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후보지 선정이 돼야 되고, 후보지 선정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주민분들의 동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산점을 많이 받으려면 어쨌거나 주민분들이 많은 분들이 재개발을 찬성하고 계셔야지만이 이 후보지에 선정되실 수 있는 요건이 좀 더 높아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 후 이를 기초로 정비구역을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 면적 2분의 1, 주민, 바로 이 토지 등 소유자로 했죠. 50% 이상 찬성하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래 토지 등 소유자 막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요 조합설 인가가 나면 그 다음에 조합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요. 자, 여기까지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 이게 누구냐? 아래 보시면 재건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개별로 아파트나 상가를 갖고 있는 소유자, 그분들을 뭐라고 그런다? 토지하고 건물을 세트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구분 소유권자라고 보통 명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재건축은 구분 소유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고,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냥 보통 생각하실 때 당연히 땅하고 건물 소유주가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해주셨어요. 상속을 했는데 큰아들한테 땅을 주고 작은아들한테는 건물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원래는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다 갖고 계시다가 이거를 따로따로 나눠서 상속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땅과 건물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을 하다 보면 저희 골목길에 보면은 이게 원래는 도로는 국가에서 원래 보통 갖고 있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예전에 저희 동네에 보면은 길이 약간 좁긴 하지만 반듯반듯한 동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단독도 있고 단독이 팔려서 빌라나 다가구 뭐 이런 거 지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중간 사이에 있는 좁은 골목들이 사유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건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주만
근데 그 권리가 분리되어 있는, 그냥 땅을 임대해서 하는 거 말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상권자라고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껴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요렇게 등기에 적혀 있으신 분들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순서에 보시면 우선은 이 주택재개발 후보지가 돼야 한다고 했잖아요. 선정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속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도 수립을 해야 되지만 어찌됐거나 후보지 선정도 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사항이라고.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뒤쪽에서 설명 다시 드린다고 했지만 가시는 길에 고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이게 됐어요. 서울시에서 이게 딱 되면 그러면 이 내용을 이게 기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 뭔가 기획을 해서 줍니다. 재개발 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거를 기초로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하는데 정비구역은 말 그대로 저희 재개발을 하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재개발을 할지 아까 면적 요건이 있으셨잖아요. 10,000제곱미터. 대충 환산하면 3,000평 이상 정도 된다. 그럼 그 땅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모 반듯한 게 이렇게 자르면 좋은데 그렇게 잘리진 않을 거고요. 이게 집 동의하실 분들 하면 이렇게 찌글찌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앞에 이거 잠깐만요. 이만큼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질 거잖아요. 요만큼 내가 재개발을 이렇게 하겠다. 그럼 요만큼이 정비구역. 네. 정비구역을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건폐율, 용적률, 높이, 뭐 층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를 넓혀야 된다. 그럼 도로는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폭으로 할 거냐. 공원을 마련을 한다면 공원은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의 사이즈로 내가 공원을 만들 거다. 이런 계획. 네, 이런 대략적인 범위 안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또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불병 지난주에도 기억나시죠? 이 불병이 300mm입니다. 300mm. 물이 300mm가 들어가요. 그러면 모양이 제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어떻게 보이죠? 이 불병 모양대로 보이시죠? 자, 이거를 제가 눕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세요? 동그라미만 보이죠? 이게 바로 땅에 이렇게 만약에 있다. 이 하얀 바탕이 이만큼 있으면 하얀 바탕이 동그라미 면적만큼 있죠. 요게 건폐율이라는 거예요. 건폐율. 그러면 이런 아파트가 이게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 면적을 합쳐야 그거의 전체 땅에서 이 면적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따질 때 그걸 건폐율. 요 동그라미 바닥만. 근데 이거 원래 300mm잖아요. 원래는 물이 이만큼 들어가요.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요 물병 사이즈대로 요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300mm는 용적률. 물이 얼만큼 들어있다. 근데 물병이 이만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물병을 제가 이걸 소주잔에 여러 잔 따라요. 그럼 똑같은 300ml인데 소주잔이 예를 들어서 10개에다가 이걸 부었다. 그러면 이 10개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요. 용적률이라는 건 이렇게 300ml를 한 병에 담을 수도 있고요. 소주잔에 10잔을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용적률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우리가 계획을 할 때 300%의 용적률이 있다.
그러면 어느 동은 30층 짓고요, 어디는 15층 짓고요, 막 이러면 그 한 동을 다 합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35층짜리 10개를 지어도 300%고, 예를 들어서 어느 거 한 45층으로 짓고 어느 거는 15층으로 짓고 해서 막 해가지고 동을 높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지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용량은 정해주세요. 300. 근데 이 높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도 300mm가 한 병이 나오잖아요. 300mm를 이렇게 눕히면 낮게 되잖아요. 요런 관계, 이게 건폐율, 공정률, 높이, 층수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량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 용적률 저희가 300%짜리를 드릴 겁니다. 네, 300%를 이렇게 드리면, 자, 이제 건축을 나중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하면서 요 정비계획 가입, 이 정비계획 안에서 여기는 최대 높이는요 37층까지만 하세요. 그럼 어느 건 37층, 어느 거는 30층, 어느 건 25층, 막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바로 정비계획입니다. 요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50%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재개발을 하는 범위를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아까 사업을 할. 그럼 그 범위 내에 토지 등 소유자 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죠. 그러고 나면 이 조합관리를 준비하려면 뭔가 일을 막 해야 되잖아요. 법에서는 저기 조합관리를 가려면 무슨 서류들도 만들고 무슨 계획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계략적으로 분담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될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하라고 했고, 이거저거 막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주민분들이 누가 좀 나서주시지 않으면 이거를 못 하잖아요. 일을 누군가 해줘야 되니까 조합관리 가기 전에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주민분들이 만들어서 승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나? 구청에다가. 그러면 추진위원회 승인 받을 때는 아래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어요. 과반수하고 50% 이상은 다르다. 과반수는 50% 이상은 50도 돼요. 50도 돼요. 근데 과반수라 그러면 50을 무조건 넘겨야 되니까 51%라고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0점 몇 프로가 돼도 넘어간 거잖아요. 50을. 예. 그 50은 무조건 소수점 이하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게 과반수라고 이렇게 되죠. 과반수.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50% 이상이나 과반수를 동일하게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어떤 사단이 벌어지냐. 내가 추진위원회를 받았는데,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취소될 수 있어요. 의미가 다르게 동의를 받는 퍼센트 계산하는 게 조금 0. 몇이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과반수라고 되어 있는 건 무조건 50점 몇이라도 넘어가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청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가려면 또 무슨 서류를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런 서류들을 싹 준비를 해서, 자,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요거 계산하면 75%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의를 하신 분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라는 거를 여셔야 합니다. 반드시. 예. 그러니까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동의도 받으시고 창립총회도 여셔야 된다. 요게 요건이 다 우리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 구청에다가 우리 사업할 추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민분들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민분들이 뭐다? 우리 회사 주주
주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주주인데 주식회사라고 보통 하면 우리 주식은 종이잖아. 종이. 내가 얼마를 투자했어. 근데 우리 조합원분들은 뭐다? 내 땅과 건물을 투자하시게 되는 거죠. 네. 땅과 건물을 투자한 우리 다 같이 공동사업자다. 공동사업자다 보니까 동업자가 5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막 1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막 1500명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맨날 모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일들을 누군가가 해줄 수 있게 책임을 정하면서 해줄 수 있는 법인, 조합이라는 거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저희 조합의 임원 있잖아요. 이사회라고 하는데 이사회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인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대의원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사결정 조직들 이런 것들도 다 구성을 해서 이 조합 쪽에다가 이제 책임있게 일 좀 하세요. 우리 대신. 네. 그렇게 해서 조합 설립.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 네. 자, 조합 우리 사업하기로 해서 법인을 다 같이 모여서 설립을 한 거예요.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구청에서 조합 설립 인가증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걸 갖고 조합에 계신 임원분들이 법인 등기부 등본도 만들어요. 법인 등기부 등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용역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설계도 맡겨야 되고 나중에 시공사업자면 시공계약도 해야 되고 근데 주민이 한 1234명이 있어요. 1234명이 동업한다고 도장을 다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었고 그 법인에서 그런 계약서들을 도장을 찍고 그 비용들을 지급을 하고 이러려면 세금계산서 같은 것도 발급고 영수증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의 통장이 있어서 그 통장에서 송금을 해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도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그래야지 그런 걸 갖고 통장도 만들고 이 돈 관리도 주민들을 대신해서 조합에서 다 관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올라간다? 서울시에 가면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고 뒤에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정보몽땅에 가면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조합원들이 거기 인터넷에 이게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그런 내용을 다 보실 수 있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뭐다? 이런 재개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는 다 같이 동업자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조합원이 되는 게 달라요. 재건축은 내 아파트 낡아서 새로 짓기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조합원이 돼요. 재건축은. 네. 근데 재개발은 이거는 강제. 내가 여기서 동의서를 안 내도 내가 조합원이 재건축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반대를 하셔도 조합원이 되십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의 큰 차이는 거기서 강제 조합원이 되냐 아니냐 내가 선택할 수 있냐 이거와 더불어 재건축은 법원에서 그분이 계속 반대를 해요. 근데도 그 호실만 냅두고 사업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 부시고 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 집을 저희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보상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보상하는 게 법원에다가 저희 이거 저 사람이 반대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걸 강제로 좀 사야겠어요. 그러면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합니다. 네. 소유권 좀 넘겨주세요. 그럼 법원에서 감정이랑 해가지고 그거를 얼마에 하시오 강제로 하시오 이렇게 소송 판결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고 이제 스스로 받아가시면 좋겠지만 안 받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탁이라는 걸 하고서 그 소유권을 이제 가져올 거고요. 이거는 재건축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준다. 근데 재개발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동네에 중간에 도로도 있고 공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누구 거였다 원래? 국가 땅이죠. 국가 땅.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재개발은 원래대로면 우리하고 국가, 구청이 될 수도 있고 시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저 국토부 땅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동업 관계인 거예요. 실은 원래는 국가에서 도로도 잘 내주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이미 막 주택들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 주택 강제로 사가지고 도로를 낼 방법도 없고 공원을 낼 방법도 없어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재개발 사업할 때 그 권한을 줄게요. 도로도 내고 공원도 만드시는 권한을 좀 드릴게. 대신 내가 강력하게 권한을 하나 주겠어. 그래서 재개발은 강제 수용이라는 수용권이 있어요. 수용권은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국가에서 도로나 저기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거 있잖아요. 신도시 그거 다 LH나 SH가 강제로 다 수용합니다. 안 파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수용 권한을 조합한테 주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 조합원들 정의 협의를 했는데 이분은 난 여기 아파트도 필요 없고 난 원래대로면 월세 받고 난 그냥 이 건물을 갖고 있길 원했는데 나는 정말 다 반대야. 무조건 난 반대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합에서 강제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강제 수용을 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서 강제 수용해도 좋다 안 좋다 이걸 판단을 해줍니다. 예.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국가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법원이 아니라 국가, 서울시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서 그거를 수용을 하는 권리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할 수 있게 조합한테 권한을 부여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조합관리 민가를 할 때 조합원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재개발은 반대를 하셔도 무조건 조합원이 되고 끝까지 이제 가시다가 그냥 뭐 괜찮으면 찬성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 할 때 이제 막 그냥 신청도 하고 이러시면 되는데 도저히 내가 안 맞는다. 그럼 계속 이제 반대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상으로 수용이라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사업이다. 이게 재건축하고 큰 차이점이다. 예. 자, 조합관리 민가를 받으면 이제 저희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요. 시공사를 원래는 서울시만 예전에는 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하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앞단으로 당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조합에 돈이 원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왜 없어요? 조합원들이 돈을 낼 수가 없어서 내가 가진 건 땅하고 건물뿐이어서 난 이거는 내놓을 수 없는데 돈까지 내면서 내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설계비도 줘야 되고 뭐 다른 요금비도 좀 줘야 되고 조합에서 일 시키는 직원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 돈을 못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는 어디선가 대여를 받아와야 돼요. 대여를. 저희 집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금융기관에 대출받거나 친척한테 구거나 뭐 이런 아버지한테 구거나 그냥 구잖아요. 근데 조합은 돈을 꿀 데가 없어서 항상 이제 고민에 있으셨는데 이 시공사가 주요하게 계속 준공할 때까지 갈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저희한테는 건물을 지어줄 중요한 용역사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시공사가 개중에 용역사 중에 돈이 제일 많은 데라서 여기한테 이자를 주고 저희가 사업비, 그동안 사업을 해야 될 각종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대여를 조금 해가죠. 예. 그래서 시공사가 예전에는 원래는 시공사는 뭐예요? 저희 아파트 지어줄 공사하는 업체니까 원래는 저희가 돈을 줘가면서 공사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조합의 운영비라든가 각종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시공사한테 대여를 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 약간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용역사이기도 하다. 시공사 선정할 때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공사 선정할 때 여기도 나오죠. 과반수 직접 출석에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에서 이거 지난주에도 똑같이 재건축할 때 절차가 같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출석을 여기 보면 직접 출석 과반수는 아까 설명드렸죠. 50%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고. 과반수가 직접 출석을 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그러면은 어쨌거나 조합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출석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저기 찬성, 반대 뭐 이걸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총회를 하시게 되면 조합에서 서면 결의서라는 것도 같이 주세요. 내가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방에 중요하게 어디 가시게 됐어요. 아니 내가 갑자기 입원을 했어요. 근데 여기 총회를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가. 그럼 어떻게 해? 찬성 반대 의사를 미리 표시를 해서 서면으로 조합에 보냅니다. 네, 아니면 조합에서 이제 저희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거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 결의서라는 걸 이렇게 주죠. 그러면 그것도 일단은 출석은 한 건데 대신 뭐가 아니라 직접 출석은 아니다. 그러니까 출석의 의미는 서면 결의서 온 거, 거기에 회의장에 오신 거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1000명의 조합원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 출석은 얼마를 해야 돼요? 501명을 가야겠죠? 501명. 예, 501명 분명히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명결의서가 한 뭐 300장이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801이 되잖아요. 거기에 과반수.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명결의서도 출석을 한 거고 동의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긴 한 건데 단지 직접 출석은 아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걸 합니다. 이게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 저희 아파트 지으려면 설계사부가 막 설계도 하고 도로를 만들려면 도로를 이렇게 설계하는 애들이 설계도 하고 공원도 만들면 공원도 설계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 설계 크게 생각하시면 그런 설계를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저희 집 지으려면. 그죠? 그런 허가 행위에 해당하는 게 사업 시행 계획인가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 자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새 걸로 이렇게 짓기로 다 허가도 받았어. 그러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저기에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다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자, 대망의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걸 봤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뭐죠? 굉장히 막 피부에 막 쏙쏙 와 오십 이게 지금 분담금하고 나 어떤 아파트에 나 몇 평에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갖고 있던 땅하고 건물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야? 내가 얼마인데? 그걸 평가를 해야 돼. 그러면 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면 고시를 내줘요. 구청에서. 인터넷 구보, 구청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구보라고 치시면 많은 현장들의 재개발 현장에 사업시행인가라는 고시문이라는 게 뜹니다. 그럼 고시문이 언제 날짜로 뜰 거잖아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를 언제 하든 어쨌거나 그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들의 전 재산을 평가를 합니다. 누가 할까요? 평가를 하면 누가요? 뭐 옆집에 저기 홍길동 아버님이 하실까요? 뭐 옆에 저기 말자 어머님께서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두 곳을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을 해주십니다. 예. 그 선정하신 감정평가분들이 일단 서류로 봐요. 토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뭐 그다음에 등기부등본과 이런 거 보시고 현장도 나갑니다. 나가서 아 여기 진짜 주택이면 주택으로 쓰시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다 확인하시고 감정평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땅은 얼마, 건물은 얼마 이렇게 해서 다 평가를 해요. 그거를 바로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거, 종전에 갖고 있던 거라 해서 종전 자산 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인가 할 때 제일 그냥 우리 아파트 설계해가지고 허가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 허가받은 대로 건물을 지을 거잖아요. 아파트를. 그러면 그 도면, 허가받은 그 도면을 보고 아 여기는 아파트가 어떻게 건립되겠구나 이거를 보시고 그 허가 도면을 보고 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게 조무 감정평가입니다. 요거를 평가를 해서 관리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평가가 일단 되면 그거를 통지를 이렇게 해드려요. 통지해드리면 그걸 보고 내가 25평 아파트를 하나 신청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나는 33평짜리를 신청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양 신청들이 이제 끝나시면 그걸 갖고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서라는 서류를 이렇게 막 만듭니다. 두껍게. 많아요. 그냥 조합 원분들이 많으시니까 서류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관리처분 계획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총회를 하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도 마찬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의 재산권하고 연결돼 있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종무재산 평가의 기초가 되잖아요. 이게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 할 때 계획이 우리 조합원 입맛에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총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제 계획을 우리 거 내가 종전권 얼마고 내가 이제 분양 신청을 하면 어떤 아파트에 뭐 이렇게 내가 들어갈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재산 처분에 대한 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합원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계에서는 인가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분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네. 총회를 개최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의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요 조합원 과반수 찬성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는 시공사할 때 과반수가 출석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는 법에서 20% 이상이 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요건을 충족해야지만이 자 우리 주민분들이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한 서류들이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다가 내면 어떤 절차들을 밟아서 인가를 받습니다. 자 우리 이제 종전에 내 거 얼마고 나 몇 평 아파트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공사하려면 저희 나가야죠. 나가야 되니까 2주 다 이제 순차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이사를 나가주세요. 이제 조합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사를 쭉 나가시고 빈 건물들이 생기면 자 이제 철거를 하고요. 철거가 되면 이제 공사를 해야죠. 그럼 법에서는 이 사업 시행 계획인가 요게 뭐라 그랬어요? 허가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허가받은 내용대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시공사가 착공 신고라는 걸 냅니다. 그쵸? 그러면 얘네가 안전하게 어떤 얼마만큼의 공사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 도면대로 공사를 잘 지을지 말지 이런 걸 관리 감독을 해줘야 돼요. 감리 공사를 잘 하는지 도면대로 얘가 공사를 잘하는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감리자까지 다 선정을 해서 착공을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공사를 시공사가 열심히 해요. 공사를 이제 열심히 하고 저희 공사 다 했어요 라고 이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저희가 준공. 자 사업 시행 계획인가는 허가받은 도면 그것대로 공사를 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착공신고 또 그것대로 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가 준공입니다. 준공이 처리가 되면 제일 중요한 거 뭘 하셔야 될까? 준공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준공했으니까 입주하셔야 되죠. 입주. 집을 지으셨는데 입주 안 하세요? 입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주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등기하셔야 돼요. 내 집 등기관리증 만드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준공을 하면 입주도 시작할 수 있는 거지만 자 이전 고시라는 거를 내면 이제 등기를 만드는 절차를 시작하세요라고 구청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예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저희가 도면을 걸어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시공사가 착공 신고하고요.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완벽하게 다 마쳤습니다. 준공을 내고 자 관리처분이 뭐였어요? 내가 종전에 얼마 갖고 있던 거 새 아파트로 변환해주는 거예요. 종전에 있는 거 다 이제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몇 동 몇 호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전 고시가 나면 자 그 몇 동 몇 호 등기권리증을 이제 조합원 앞으로 만들기
자, 그렇게 하면은 입주도 이제 하고 증기권리증도 받았고, 이 증기권리증 받고 나 할 때 뭐 해야 돼요? 조합하고 이제 청산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것까지 다 정리가 되면 자, 우리 계속 모일 필요가 있나요? 이제 다 사고 나는데 뭘 모여있어요? 이제 다 이제 헤어져야지. 자, 조합 해산을 합니다. 모여하는 게 조합을 설립하는 거고, 자, 이제 조합원들 사업 다 끝났으니까 저희 다 정산도 끝났고요. 이제 법인 사업을 마무리가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회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모였다가 해청하는 게 조합 해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나면 조합 임원분들이 뭘 하신대요? 조합에서 등기한다 했잖아요.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증도 만들고 통장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준공하고 나서 이정도시 하고 그러면 등기권리증 받고, 그럼 등기권리증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법무사도 쓰고, 그 다음에 시공사 공사비도 정산할 거 있으면 정산하고 뭐 이런 짜투리 업무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업무들을 이 청산, 법인 등기부등본도 없애야 되고요. 통장도 이제 없애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없애야 되고요. 용역비들 뭐 집행 덜한 거 있으면 정산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청산입니다. 요렇게까지 오면 재개발 사업이 완벽하게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통상, 그러니까 신통기획이라는 게 없기 전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있기 전에 서울시에서 발간된 책자에 보니까 보통 재개발을 하는 기간이 한 18년 걸린대요. 이게 18년이 되게 그냥 처음 들으시면 되게 긴 거 같잖아요. 근데 실은 제가 봐도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 20년이 넘게 걸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게 워낙에 많은 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의사결정 구조가 쉽지가 않고요. 사업이 이거 뭐 2, 3년 공사는 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실은 아파트 공사하는 건 요즘 이제 막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 인구들도 외국 인력들이 좀 많이 들어와 주시고 해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공사 기간들이 조금씩은 다 늘어나긴 해도 아무리 대단지 아파트라고 해도 뭐 한 3년에서 뭐 4년 가는 데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앞단에 이거 여기까지 가는데 무수히 많은 의견들을 치고받고 말을 하시면서 집행부가 몇 번 갈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법이 바뀌니까 뭐 좀 해보려고 법이 또 바뀌어서 그거에 맞춰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파트가 뭐 40평대 이런 거 안 된대. 우리 일반 분양할 때 예전에는 막 한 30평, 40평 이런 거 잘 된다 그랬다가 막 했다가 요즘 안 된대. 소형평으로 줄여야지 된대. 이게 또 막 설계 변경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여기를. 요 구간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뭘 한번 바뀌면 뭘 또 바꿔야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사업이 꽤 생각보다 오래 가신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뭐가 문제냐? 계획이 바뀌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매 과정마다 동의를 하네 마네. 그 다음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하네 못하네 막 이런 걸 갖고 이제 뭔가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 불신으로 인해서 이게 확정적으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무한반복으로 잘잘못을 가리시는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실상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봤을 때 크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아요.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해. 그게 다 오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옆집에 누구네 아버지가 옛날에 건설사 다녔대. 누구네 집 아들이 설계사무소 다닌대. 사돈의 8촌이 이런 거 많이 해봤대.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으로 막 아닌 것들이,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지금 시점의 제도를 잘 몰라서 기인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무한 반복에 그냥 불신에 빠져드셔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더디가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갈등들이 많이 깊어져서 못 가는 데들은 그 서울시에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뭐 변호사, 그다음에 이런 계획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전직 이제 이런 재개발 업무를 해보신 퇴임하신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있어요. 전문가 풀이. 그럼 그분들이 각 조합에 이제 가서 갈등 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저희 이제 몸값이 비싼데 거기 가서 와 그거 하고 수당 조금 받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교육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한 내용들을 좀 인지하실 필요성이 바로 이거예요.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모어타운이 됐든 법은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조합원의 숫자만큼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왜냐면 내 재산권이 걸렸으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제 그 시점에 맞는 판단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아셔서 예,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 이게 이제 이해가 작은 간격에서 이제 이만큼 벌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이제 사업이 뭐 통계가 18년이지만 이게 이제 막 저기 죽기 전에 이제 못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으시다. 왜냐면 제가 재개발 지금 20년 하면서 이제 몇 건을 이렇게 가봤지만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어르신들 계시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조문을 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걸 이렇게 하고 싶으셨죠.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입주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기투합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동업이 둘만 해서도 동업이 어렵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게 막 5, 600명, 막 7, 800명, 1000명 이상의 분들이 이 재개발을 같이 동참해서 하시는 거라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논의의 과정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게 좋다. 자, 이거 관련해서 아까 사업 시행 계획인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저희 허가받는 거랑 다름없다는 이 과정.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좀 다뤄왔습니다. 사업 시행인가라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냐? 아까는 전체 과정을 쭉 했지만 사업 시행 계획인가만 해도 이만큼을 거쳐야 돼요. 이만큼. 이게 이제 페이지에 없으시죠?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하고 요거를 이제 첨부를 해오게 된 거예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 사진 찍으셔도 돼요. 여기 보면 심의하고 영향평가 제일 많이 드시는 거 저희 건축심의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요. 아파트 높이라든가 주변에 마을하고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뭐 경관심의도 받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도로, 주차장 뭐 이런 거,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뭐 환경영향평가, 주변에 학교가 있다, 학교영향평가, 뭐 무지개수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법에서 심의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심의가 뭐냐? 도대체 심의는 교수님, 그 다음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이제 법대로 설계는 다 해오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주변부하고 이게 잘 어우러지는지, 아니면 이 아파트 단지에 계신 주민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이렇게 지었을 때 주민분들이 살기는 좋으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약간 들여다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심의들을 개별적으로 원래는 다 통과를 해서 그 내용들을 다 합쳐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거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껴야 되는 건 각종 심의나 영향 평가라는 걸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 각종 심의나 영향 평가를 중요한 것들을 한데 모아서 통합심의라는 거를 시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이렇게 따로 받아야 됐던 거를 한꺼번에 하니까 심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좀 편하죠. 왜냐면 A라는 심의를 받았어요. 거기서 전문가들이 막 모르고 해요. 그럼 그걸 또 이제 막 이렇게 도면에다 반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 또 심의를 갔어요. 그때 거기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이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조율을 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설계사무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조율이 어려워. 그러니까 한데 모이자죠.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하면 거기서 좀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도면을 빨리빨리 그려가지고 사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요즘은 이 각종심의 영향평가를 통합심이라는 걸 해준다. 뒤쪽에 있는 통합심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다 거친 후에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주는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 도서를 만듭니다. 이 도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새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만들 거다라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는 단계를 거칩니다. 저희 조합 방식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총회를 한다고 했죠. 앞단에 그래서 총회할 때 뭐 직접 출석 20%에 그 다음에 뭐 과반 이상의 뭐 돈이 어쩌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 총회를 한 결과 총회 속기록이라고 총회에서 막 주민분들이 의견 있습니다. 뭐 진행을 하고 꽉꽉꽉 때리고 이거를 속기사라는 분이 이거를 다 쳐줘요. 녹취하고 다 쳐서 도장을 빡 찍어주십니다. 인증해줍니다. 그분이 해준 속기록 그거를 결정을 해서 사업계획인가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하고 나면 이게 저희 건축에 관련된 이 아파트 단지 설계에 대한 것도 있고 거기에 저희 제일 중요한 건 상수, 하수, 전기, 도시가스, 통신 뭐 이런 거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청에서 다 검토해 주는 게 아니다. 그게 전기 어디서 줘요? 전기. 한전에 보내야 돼요. 통신. 저희 통신 한두 군데 쓰는 게 아니죠. KT도 쓰죠, LG도 쓰죠, SK도 쓰죠, 뭐 유선방송도 써야 되죠, 뭐 이러잖아요. 거기에 다 뿌립니다. 네. 다 뿌리면 걔네들이 의견을 막 줘요. 네. 뭐 사무소 가면 이제 수도 사업소 뭐 이런 데서 오고 그런 것들을 하면 보통 최소한 40곳에서 한 60곳 정도의 유관부서를 협의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도면들을 검토하거나 설계사무소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일일이 가서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설계를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거기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걸 이렇게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의견들을 줘요. 그러면 그 의견에 맞춰서 조치 계획이라는 걸 또 해야 됩니다. 도면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바꿔줘야죠. 네. 그렇게 해서 다 도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구청에서 저희 이렇게 조율한 내용으로 이렇게 인가를 내려고 해요. 하고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공람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라고 통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공람 공고를 14일 이상 하는데요. 이거는 개별로 통지도 해줘요. 구청에서 우편물을 조합원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는 인터넷에 저희 아까 인가를 고시를 하면 인터넷에 구청 사이트에 가서 구보 뭐 이런 거에다가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각 구청에 보면 이런 거를 공람해주도록 이렇게 올려놔 있어요. 인터넷 상에. 그거를 보시기도 하면 됩니다. 이런 거를 공람을 하고 나면 구청에서 이제 막 의견들을 써서 내세요. 전문가분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일 많은 건 재개발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이럴 때 의견을 좀 많이 내세요. 근데 이제 반대한다는 건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한다는 단순한 내용 갖고는 이게 그냥 뭐 인가를 내는데 문제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무슨 중간에 총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총회를 했어요. 이상하게라니까 법률적 요건에 미비되어 있는 총회를 했대거나 이런 의견 정도가 와야 그럼 이거 못 내줄 수도 있겠네 이런 거지. 단순히 나 돈 적게 보상해주고 막 나는 이거 재개발 그냥 싫고 막 이런 내용으로는 선택이 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람 의견 심사라는 거를 하고 나서 구청에서 그 각 의견들 다 정리한 거 만들어요. 사업 시행인가 이제 의견서 같은 거를 주거든요. 그 조건들. 이제 앞으로 집 지을 때 어떻게 공사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만큼씩 각 유관부서에서 다 보내오고 그런 내용을 다 취합을 해서
인가가 이제 처리가 됩니다라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시. 고시는 아까 어디서 띄워준다고 말씀드렸죠? 구청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구보에 고시가 안 난다 그러면 백날 인가 처리가 됐다 그래도 구보에 고시가 안 뜨면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구청 직원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고시 내는 걸 다음 주에 내주기로 했는데 뭔가 결제가 좀 미진하게 돼가지고 한 주 더 밀려요. 그러면 나는 인가 처리 알림에 대한 조합에서 공문을 받거든요. 그거 내가 우리 인가 처리 됐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인터넷에 이 고시가 떠야지만이 내가 인가 처리를 받는 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관리 처분.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이게. 왜 저 앞에 사업시행인가요? 저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잘 할 거고, 저희는 총회할 때 동의할지 반대하시겠지만 경험이 되니까. 자, 관리 처분할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감정평가를 우선 선정을 해야 된다. 누가 해준다? 구청이 해주신다. 구청.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입찰 같은 걸 해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두 곳을 선정해 준 다음에 조합에다가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조합, 구청, 감정평가법원이 계약을 해요. 감정평가 계약을 하고 돈을 예치를 해야 돼요. 네. 돈을 예치를 하면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해주십니다. 종전, 조무. 종전은 뭐다? 종전은 뭐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 조무는 뭐다? 새로 지어질 아파트 도면을 보고 평가해 주신다. 자, 그렇게 평가들이 되면 조합원 분양 신청 통지를 해드립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통지할 때 언제 해야 되냐?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라. 그러면 120일 이내에 이런 업무들이 다 끝나 있어야 되겠죠. 네. 우선 종전 평가랑 이런 거 평가사들 선정해놓고 계약하고 예치하고 내 거 종전,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혹시라도 조합 설립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을 안 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을 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하고 시공사 선정 시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되십니다. 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 이유는 공사비 분쟁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어서 실은. 왜냐면 앞단에는 허가받은 도면이 없잖아요. 저희가 우리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건데, 앞단에는 저희가 계략적으로 그냥 아파트 세대수가 대충 몇 세대일 것 같고 몇 평형이 몇 세대, 그 다음에 뭐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뭐 대충 이렇게 질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갖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세부 계획들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다시 시공사한테 견적을 내라 그러면 그 시기에 차이도 있지만, 저희가 시공사가 있으니까 막 옵션 이거 하고 뭐 주민분들은 어디 모델하우스 가는데 막 이런 거 우리 좀 자재를 좀 고급화해가지고 막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다시 견적을 내면 공사비가 바뀌겠죠. 네. 그냥 대충 몇 평짜리 몇 세대 갖고 공사 계약했을 때 평당 공사비와 허가를 받은 좀 더 상세한 도면을 갖고 견적을 내면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분쟁이 덜 하려면 이왕이면 허가받은 도면이 있는 게 더 정확하긴 하죠. 네. 물론 가면서 마감재를 바꿔달라거나 이러면 또 바뀌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사비가 확정이 되려면 허가받은 도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여유가 있으시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 고시 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하면 좀 더 공사비를 좀 정교하게 잡아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돈도 없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증가할 거는 좀 고려하고 주민분들이 선정하셨다고 보면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조합설립 인가 받은 다음에 선정하실 수도 있고,
이게 예전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조합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하고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두 개 다 해당할 수도 있다. 자, 조합원 분양 신청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하면 이제 조합원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분양 신청을 하십니다. 분양 신청은 통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인데 분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내드리면 거기에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이내에 하셔야 되는데 법에서는 최소 30일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장을 한다. 왜냐하면 공이 더 필요하시거나 내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이래가지고 내가 30일 이내에 의사결정을 못한다 라고 뭐 해가지고 좀 이렇게 조합원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한 번 연장해서 60일 최대 60일까지 할 수 있다. 하고 조합원 신청이 끝나면 그 날을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뭐 천호동 몇 번지, 소유주 누구, 감정평가 얼마, 이거 갖고 계신 분이 신축 아파트에 몇 평, 내 분양 신청했다. 그걸 줘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뭐 분담금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써야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면 자, 저희 계획 이렇게 수립했어요. 한번 맞는지 봐주세요 하고 조합에서 공람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기 전 관계설 30일 이상인데 요거의 의견이 조금 분분해요. 법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얘기하라고 했는데 총회하고 공람하고 순서를 바꿔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법에 너무 표현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건 좀 의도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총회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접수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거든요. 맞나요? 틀리나요? 근데 내가 신청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계획이 수립된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총회를 갈 수도 있죠. 물론 책자를 줍니다. 책자를 줘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내용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내 계획의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순서상은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 하기 전에 이왕이면 공람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법에서는 딱 있어요.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라. 그러니까 공람과 이 총회가 순서가 뒤바뀌어도 실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단지 이런 의도를 갖고 저는 이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을 해서 의견을 내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한 달 전에는 이 법에 무슨 서류를 조합원들한테 알려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다 개별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문서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요거를 보시고 총회에 와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총회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속기사가 총회의 결과를 이렇게 총회 전체 내용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도장을 찍어주신다고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구청에다가 저희 인가 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요 관리청 계획 타당성 검증이라는 건데 이건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요. 요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 정비사업비 기준 10% 이상 증가 시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 20% 이상이 증가할 경우에 타당성 검증을 거치게 돼 있어요. 타당성 검증은 구청에서 한국감정원이나 LH 등 전문 기관에다가 보냅니다. 보내서 결국 정비 사업비 저희가 할 때 정비 사업비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분담해야 되는 것도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재산에 뭔가 변동을 많이 가해지는 어떤 것들이 생기면 한 번쯤은 왜냐면 조합에서는 이렇게 막 계산을 해가지고 이만큼 늘어났어요 하는데 다수의 조합원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일기관에 보내서 검증을 한번 받아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할 때만 타당성 검증을 보냅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또는 이게 해당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관리청 계획서의 모든 서류들을 다 검토를 하시고 나서 인가를 내주십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신청이 있는 날, 요 신청을 하시고 나서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서류가 100명 있는 조합하고 1000명 있는 거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10배쯤 걸리죠. 그거 다 확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저기 조합에다가 안내를 해요. 서류로 공문을 조금 연기 처리하는 게 좀 지연된다. 그럼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있으면 그거만큼 연장해서 처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원래는 30일에 하라고 돼 있는데 타당성 검증이 이쪽 되는 요거에 둘 중에 하나 해당돼서 타당성 검증을 외부에 보내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한국감정원이나 LH 전문기관에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검토하고 저희한테 회신이 와야 되죠. 그러니 그 처리 소요 기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것들 때문에 60일이네. 근데 이것도 말이 여기서 60일이지 한국감정원이나 LH에 아까 말씀드리셨죠. 여기 강동구 안에만 사업장이 수십 개. 근데 그거 서울 다 합치면 수백 개 되고 수백 개. 그 중에서 10%씩을 검증하면 어마무시한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처리할 양이 많아지면 여기서도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인가 같은 게 접수가 되면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줘요?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은 이런 관계가 있다. 네. 처리하는 것만 해도 우리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 각 기관에서는 그런다고 공무원 완전 많이 뽑아가지고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처리 기간들은 실제로 좀 더 소요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2주부터 조합 청산까지의 단계입니다. 이것도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자, 관리청은 인가가 났어요. 그러면 2주하고 철거가 가능한데요. 일단 동절기라고 12월에서 2월까지는 막 강제로 내보내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서로 얼어 죽어요. 그래서 막 강제로 집행을 못하게 돼 있고 저희가 강제로 2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2주 철거는 12월에서 2월까지는 안 된다. 잠깐 보충하시고. 이 강제 철거는 이때는 원래 안 되게 돼 있고요. 단지 내가 자진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자진해서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진해서 나가고 나간 집을 자진해서 다 나간 집들인데 철거를 못할 건 없어요. 구청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철거는 그냥 집이 비었다고 막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거도 저희 집 지을 때 허가 받듯이 철거도 요즘에 한 2년 전에 막 철거 관련 사건들이 엄청 많이 났었잖아요. 뭐 건설사가 철거 잘못하다가 사람 다치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철거도 심의도 많고 허가도 많고 뭐가 복잡해요. 건물 지을 때 건물 잘 짓는지 감독하는 감리자가 있듯이 철거도 감리를 해요. 잘 보시고 사고는 안 일어날까 이런 거. 그리고 철거를 할 때 작은 건물 부시는 건 일이 아닌데 빌딩을 부셔야 돼요. 그 막 포크레인이 막 위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막 낙하물이 막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철거를 어떤 안전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철거하는지도 심의가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주하고 나서 철거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철거 멸시를 하고 나면
요 단계에서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일단. 네. 동호수 추첨하는데 동호수 추첨 방식에 대해서는 정관에 기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정관에. 여기 정관에서 보통은 두 가지 타입으로 해요. 여기 막 가운데 이렇게 모여있고 여기서 이제 제비 이렇게 뽑아요. 수기를 손으로 뽑는 방법이 있고 막 경찰관이 이렇게 하시고 조합원분들도 이렇게 하고 막 이래서 뽑는 게 있고 요즘은 그냥 그 동호수를 막 그러니까 전체 동호수가 있잖아요. 신축할 아파트. 그 다음에 조합원분들이 25평 몇 명, 뭐 33평 몇 명,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파일로, 전자 파일로 입력을 한 거를 줘요. 추첨하는 기관에다가. 그러면 저희 아파트 당첨할 때 추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으로 전산 추첨을 합니다. 네. 전산 추첨할 때 추첨기관에서 제시하는 그 기관에서 이것도 1000명인데 1000명 다 가면 공수가 있어요.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인원 범위 내에서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조합이 그러면 대여 조합원으로 구성된 참관인들에서 참관이 가능합니다. 왜? 혹시 조작할까? 다들 조작하는 게 걱정이 되거든요. 아 맞더니 조합 장은 막 로얄용에 로얄 홈수를 갖대더라고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도 다 이제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착공. 아까 허가받은 대로 공사 잘할 거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공사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야. 누가? 갑니까? 그런 것도 다 준비해서 착공신고하고 시공사가 공사 시작을 합니다. 자, 요 착공신고를 하고 나서 일반 분양을 하게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법에서. 그러면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분양 승인이라는 걸 갖게 돼 있어요. 분양 승인.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네, 얼마에 내가 일반 분양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가나 비주거지, 오피스텔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건축물 분양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양 신고라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있어야 저희 아파트 입주자 모집 보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구청에서 다 승인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집 짓다가 시공사 부도나요. 어떻게? 공사 붙잡고 저희 하세요를 기다리나요? 아니죠. 주택 보증을 받잖아요. 네. 그런 보증서도 이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낮아져도 그거를 인수해서 분양 보증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공사를 다 해줍니다. 네. 그 보증료도 다 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하고 공사 시작하면 쭉 공사를 해서 아까 자 허가 받은 대로 공사 잘했습니다. 주공 자 저희 이제 공사 다 완료했으니까 검사해주세요. 그럼 구청이나 막 이런 데서 막 나와가지고 봅니다. 공사 제대로 다 도면대로 잘 했는지 그거 다 보고 준공 인가라는 거를 내주고 그 다음에 공사를 완료했다라는 신고까지 더불어서 처리를 합니다. 준공을 했으니까 준공 처리하는 거면 공사를 완료했다 똑같은 의미 아니야?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공사를 완료를 하게 됐으면 건물의 토지에 예전에는 각 필지별로 갖고 계신 거별로 토지대장도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었잖아요. 건축물을 언제 철거를 하고 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져요. 관리대장 말소라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 등기부 등본도 없어지고 그것이 원래는 그게 관리처분 계획서에 그냥 흔적을 남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하고 공사 완료를 하면 토지대장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한 1000필지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하나의 필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공사 완료 신고를 하면 토지대장하고 저희 아파트 건축물, 집합 건축물 관리대장 그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준공은 공사를 다 완료했다라는 처리고 공사 완료 신고를 하면 이런 대장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생겼으니까 이걸 갖고 가서 이전 고시라는 거를 내면 법무사가 이걸 들고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전 고시 하면은 이 건축물 관리대장 이거 만든 거하고 이전 고시문을 갖고 등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더 이상 같이 다 조합원들이 모여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조합을 해산하고 그 다음에 법인 없애는 작업, 조합 청산 작업을 해서 이제 사업이 완료돼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재건축 수업을 하고 나서 질문이 있으셨어요.
주셔서 요거까지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속통합 기획. 이게 정비계획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신속통합은 이런 과정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재개발 여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거를 판단해 주는 게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이때 주민들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여기가 정말 재개발의 필요성이 간절한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여기를 통과해야지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고, 이걸 심의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확정해 주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주민분들이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대충 이렇게 아파트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구청에 가요.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 관련 법규도 검토해보고 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고 저게 아닌 것 같고 뭐 이건 맞는 것 같고 저건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의견을 막 줘요. 그리고 조합하고 막 줄다리기를 합니다. 거기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청하고 일단 합의된 안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로 갑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줄다리기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그 뭐예요? 1단계는 주민들끼리 계획을 만들어서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구청하고 또 합의하는 시간이 걸리고, 또 서울시하고 합의하는 시간이 걸리고 해서 5년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를 단축하는 방법이 한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보자. 네. 다 같이 모여보자 해가지고 신속통합기획에서 주민, 자치구, 서울시, 그 다음에 전문가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우리가 구청하고 협의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또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최종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거를 미리 합의를 하는 거예요. 대충. 그렇죠? 디테일한 세부적인 설계를 하기 전에 요 정도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하면 줄다리기 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걸로 하면 5년 걸렸던 건 2년에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떠냐? 일단 아까 후보지 신청. 그냥 정비사업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주민들이 지지고 가겠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도 되는데, 후보지 신청을 합니다. 아까 앞단에 동의율 30% 이상, 그리고 50에서 75% 이렇게 하면 가산점을 주고, 동의율이 낮으면 감점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 했잖아요. 그럼 후보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위원회, 서울시에서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주민, 구청, 서울시, 전문가 이렇게 구성돼서 같이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략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갖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정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려면 면적 요건, 그 다음에 소유자 요건, 앞단에 있었죠? 전체 그 요건을 충족해서 이제 주민 제안이라고 구청에 접수를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고시를 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속통합을 하면 이런 심의도 예전에 통합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기간을 단축, 그래서 신속하게, 그 다음에 의견을 통합적으로 해서 기획을 해준다 해서 신속통합 기획입니다. 네. 근데 이게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어쨌거나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빨리 보내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어지간하면 이거를 다 이제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간절히가 무슨 의미인지. 자, 그러면 이거를 신속통합기획이라면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 숙성국가위원회에서, 원래는 도시계획위원회에는 30분 정도의 전문가 분들이 계세요. 네. 교수님들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막 계획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식 회의를 하려면 한
취미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게 만들어서 특별하게 이 정비 사업에 관련된 것만 소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비사업 특별수강분과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전이나 수립 단계에 거쳐서 본위원회가 여기 30명 이렇게 정례와 한 달에 2번 무슨 요일에 열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5에서 9명으로 해가지고 딱 모이세요? 그러면 오실 수 있는 분 딱 주셔가지고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제 올라오면 바로 이제 처리해. 그게 어떤 내용을 하냐? 그러면 정비계획 가이드와 건축계획 가이드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정비계획 가이드라는 건 토지 이용. 저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완전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하면 사업성이 없어요. 왜? 1종, 2종, 3종별로는 법에서 용적률이라는 걸 한도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할 때 뭘 해야 돼? 용도지역을 올려주세요. 종상향 해주세요. 그러시 2종인 데는 3종 해주세요. 용적률 좀 더 주세요. 그러려면 이 토지 이용이 그거예요. 1종, 2종, 3종.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밀도가 높아가고요. 밀도가 높아지는데 다 저층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높이도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막 높은 아파트, 낮은 아파트 막 이렇게 이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면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좀 쾌적하게 만들고, 우리 동네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아파트 치면 한 3,000세대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한 3명씩만 산다고 해도 뭐 엄청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여기 문화센터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문화센터 이런 것도 우리가 지어서 김치나 그러니까 용적률 돌려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딱딱딱딱딱딱 막 붙여서 지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은편에 탁 창문을 열었더니 누가 보여? 맞은편에 동의 얼굴이 보여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치도 좀 쾌적하게 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는데 산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막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다 보면 산책을 원활히 할 수가 없네. 산책을 한다면 아파트 3,000세대를 이렇게 바깥으로만 뺑뺑 돌아야 돼. 그럼 되겠어요? 안쪽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장거리로도 가고, 가운데 막 이렇게 무슨 시설도 있어서 그걸로 가려고 산책도 하면 가가지고 이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파트 같은데 내가 원활하게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보행 동선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주로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건축. 잘못됐네. 아무튼 건축은, 아파트는 어떻게 예쁘게 좀 지면 좋겠다. 아파트, 저희 옛날 아파트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가를 기준으로 역대대형 아파트들이 이렇게 쫙 막고 있어요. 딱 줄을 세우듯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 지은 아파트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소위 이제 많이 아시는 이게 역대대형을 탄생하는 이렇게 타워형으로 이렇게 막 돼 있으면서 오밀조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간 그런데 전문용어 다이나믹한 건축계 이쪽 오만 좋은 얘기로 많이 포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멋있는 주민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명품 아파트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냐.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하기도 하지만 시민위원님들 눈에 쏙 들어올지 그런 것들을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전문가들 눈에서 이렇게 딱 하면 조합원분들이 100% 좋아하시면 좋은데 안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여서 하는데 마이크를 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훨씬 많이 듣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주민분들은 다 막 50층에 막 여기에 막 이렇게 막 다리도 하나 남아주고 막 거기서 막 한강을 본다고 그러고 막 어디를 본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내 아파트 주민이 좋은데 남들 보기에 거북스러워요. 그러네. 내가 굶어서 아니면 내가 배탈이 나서 배가 아프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저희 나라는. 그래서
막 민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조율하기 위한 내용을 담다 보면 주민분들이 싹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다고 해서 100% 주민분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계획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정말 좋은 취지 우리 위해서 만들었다 했더니 다 우리 거는 아닌 것 같고 진행 의견만 달고 막 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실은. 네. 근데 어쨌거나 이게 그래도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이게 빨리 가려면 인허가를 빨리 받아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야 빨리 인허하고 철거하고 빨리 아파트 질 건데 그게 줄다리기 하다가 하세월이 가면 저희가 입주를 너무 늦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절충하는 수단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례입니다. 사례. 신호도 특성 11구역 재개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상관돼요.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어요. 구역 면적 이렇게 돼 있고요. 용적률이 돼 있고요. 연면적이 있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신통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구역 면적은 더 커졌어요. 구역 면적이 커지는 이유는 사업성이 좋아진 경우가 있어요. 네. 그냥 막 넓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더 넓게 했을 때 규모의 경제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성이 더 좋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분들이 너무 자기 동의 위주로만 이거를 구역을 짜다 보니까 잘못하면 가다가 옆 동네 도로를 막 자르게 보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할 때 옆에 곳까지 해서 도로도 좀 잘 놓고 좀 더 쾌적한 동네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적을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서 세대수도 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저희가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다 베스트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요즘 같은 때는 공사비도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성이 떨어진 아파트를 많이 지은들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요. 요즘은. 이거 백날 용적률 많이 줘도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늘고 세대수는 분양도 안 될 세대수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주민분들이 떠안으실 수 있다. 이런 기조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전반적인 그런 것도 다 살펴보면서 이거를 가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3개 주공은 이거는 케이스가 이거 디자인 특화.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디자인 특화인지 어쩐지는 다 개인별로 취향이 다르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 이렇게 바꿨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아지는 건 숫자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기정 계획이지 이게 확정됐던 안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주민분들이 제안을 하셨는데 그 상태로 갔으면 이렇게 안 나온다. 안 나와. 심의를 쭉 가면 훨씬 깎여서 나올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절충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나마 이렇게 가면 기간도 단축되면서 설득력이 있는 이런 계획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넣을까 말까. 왜냐면 제가 그냥 일반의 시선으로 봐도 이게 좋아졌다는 거야? 내년에는 안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은 이런 것들을 보심으로써 뭔가는 이제 비교하실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실 수도 있고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실은 이런 교육을 오시는 게 궁금한 거거든요. 신통하면 좋아져? 나빠져? 중간 과정이 지금 없어서긴 한데 결국은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범 케이스별로 이렇게 갔다.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흑석동. 흑석동에 구릉지입니다. 구릉지라는 건 이게 심각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땅이. 그러면 이거 심의를 만약에 계획을 주민분들이 아무리 용적으로 위축스럽게 가져가도 저층 아파트를 깎아요. 그냥 가져가셨어요. 이게 공공이 같이 참여를 해주니까 이 정도의 높이를 사수하면서 가실 수 이게 깎이는 상황. 원래는 이렇게 해서 20층까지도 내가 지을 생각으로 주민분들은 이걸 갖고 왔지만 심의 가면 저 100% 저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통기획을 통해서 이렇게 가이드가 되는 거는 심의에 저렇게 했을 경우에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가이드를 잡아주고 비단 신통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가 왔던 게 아프죠. 땡구역.
설계장소를 정할 때 신속통합기획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거를 준수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설계장소가 그거보다 더 과하게 설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제안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주민들은 열광을 하시죠. 근데 서울시에서 내용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걸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했더니 그 가이드를 어겼어요. 너 이거 갖고 오면 주민들 기망, 넌 이거 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철퇴를 받았어요. 그래서 걔네 선정됐던 설계사무소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고 결국은 다시 계획안을 내서 다시 선정이 그 업체가 되긴 했어요. 다시 계획을 바꿔서 그 가이드에 맞춰서. 그런 과정들을 거는 거죠. 총회를 한 번 할 때마다 조합에서도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대관료도 들죠? 공표 발송도 해야 되죠? 가서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죠? 홍보하는 거? 이런 거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거 다 누구 돈이에요? 조합원들이에요. 저기 업체가 생각할 때 지가 비용 되는 거 같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을까요? 그거 다 홍보 비용 했으면 설계비에 다 푼다는 얘기예요. 시공사 홍보 열심히 해서 밥솥 나눠주고 물통 나눠주고 상품권 돌렸어? 그거 공짜겠어요? 아닙니다. 다 공사비에 탑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공사비 평당 몇만 원 깎자고 시공사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 거 받으실 때는 다 조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각종 심의 안단에 있으셨잖아요. 자, 이제는 통합 심의를 해주시는데 또 이거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지난번에 어디 가서 했더니 뭐든지 이게 다 만능인 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아까 각종 심의를 봤는데 이제는 통합을 해준다 해야 돼. 통합의 범위가 있어요. 여기 보면 통합의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정비계획 변경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정비구역 지하면서 정비계획이라는 것도 같이 수립을 개략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종상향 이런 거에 대해서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거를 또 변경하시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 근데 무조건 여기서 통합심의에서 다 해주는 줄 아시고 그거를 이제 업무를 이상하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정비계획 변경 가능 범위가 있어요. 요만큼 안에서만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아까 앞단에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있고 심의받고 사업시행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정비계획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 범위를 벗어나셔야 돼요. 절차가. 근데 정비계획을 처음에 지정할 때는 아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정비계획만 이렇게 뭔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좀 크게 바꿀 때. 이럴 때는 좀 1년 걸려요. 서류 접수하고 이 법적 절차 기간들이 있어서 한 6년은 걸려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일정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과정을 안 거쳐도 되고 그 범위를 넘어가면 그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1년의 과정을 한 번 더 이거 하기 전에 하셔야 된다. 수도 없이 많아요. 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가다가 저희가 이제 주택 아파트나 막 이런 사업성도 계속 바뀌고 있고 막 이러니까 사업성을 높이고 싶고 그 다음에 아파트 설계도 좀 바꾸고 싶고 이래가지고 계속 도돌이를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비계획 바꾸고 또 심의 받고 또 사업시행인가 뭐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통합심의를 하면 이 범위 내에서 한 번의 심의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는 아마 가능하면 조합에서도 이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을 하는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기간이 단축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통합심의라는 거는 이런 심의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해 주는 거고 법에서는 1월 달부터 시행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첫 통합심의가 4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통합심의 선정에서 심의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끝나면 사업시행 계획이 있다라는 걸로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이 재개발하는 거. 공공재개발은
저희가 이제 재개발, 공공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희 아까 재개발할 때 뭐 건물이 낡아야 되고 모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뭐 이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적 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를 해서 공공에다가 바뀌는 거예요. SH나 주로 LH가 되죠. 공공재개발을 주민이 구청에다가 30%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신청하면 구에서 일단 SH나 LH로 주민분들이 SH랑 할지 LH로 할 건지를 먼저 정해서 이렇게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사전 검토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에요. SH나 LH가 공공인데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자기 돈을 공공에서 돈을 막 때려 부으면서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사업성은 조금 있어야지 얘네들도 사업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SH나 LH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그 사이에 서울시 관계부서랑 협의도 하고 대략 검토를 계획을 해요. 이만큼의 주민분들이 이만큼의 사업을 우리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검토를 좀 해봐야겠죠. 대략 검토를 하고 나서 검토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실까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시로 후보지 추천을 하면 이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선정위를 개최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주면 공공한테 사업을 의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신청 대상 제외 구역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사업을 민간이 하고 있으면 공공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30%의 동의라고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70%가 다른 의견이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50%라도 내가 그냥 재개발하고 그렇다고 하면 뭐 다른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실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0% 이상의 동의를 하면 되는데 또 30% 이상이 반대하면 또 안 돼요. 그리고 용도지역이 전용주거, 저희 단독주택 쫙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지역. 딱 뛰면 저희가 아까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있다고 그거 말고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따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못하는 이런 데들은 그냥 그런 단독주택지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지을 수 없다.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제가 추가로 서울시 공공지원 제도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어쨌거나 이런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협력업체 설계사무소 정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거 할 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제대로 하는지 관리 감독해주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궁금한 거 있을 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전문가 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자치구 통해서 요청을 하면 코디네이터들이 지정돼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십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다 공사비 분쟁이 있거나 주민 간의 갈등이 있거나 뭐 이럴 때 많이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공공변호사일 때 변호사 한 명 쓰려면 조합에서 돈을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로 어떨 때 활동을 하시냐면 총회를 하는데 불법적으로 혹시 하지 않는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조합원분들이 총회할 때마다 막 집행부에서 강압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막 이런 민원들이 막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합법적으로 총회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느라고. 그 다음에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조합이에요. 주민분들이 우리 조합이 투명하게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했지만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저희가 좀 알고 싶어요. 이러면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하면 서울시에서 그 조합이 투명하게 관리가 잘 되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하는지 실태 점검이라는 걸 나옵니다. 그래서 극한의 경우에는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합이 뭔가 좀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알고 했을 수도 있는데 불법적인 어떤 행위들을 했다. 그러면 바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근데 이런 지원은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조합이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지원 시기는 사업하는 내내 필요하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 이용하시면 조합에서 들어가는 간접 비용들을 좀 세이브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앞단에 이런 설명들을 제가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다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런 데 가면 잘 찾아보시면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대 처음에 할 때 이랬죠. 카더라 하면 어떻게 된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제일 좋은 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서 올바르게 의사를 교류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로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법령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이런 알아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정비사업 정보공단에 정보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검색만 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면 굳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중에 또 뭔가가 바뀌어도 제가 다시 안 와도 잘 찾으실 수 있다. 왜냐면은 매번 그 구청에서 강의를 매번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1년에 자주 하는 데가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 한 번 정도만 해도 성공적인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계속 주민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들을 좀 많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이런 데 안 찾아오셔도 알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알려드리고자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쳤습니다. 딱 5시까지 제가 달렸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끝나고 혹시 궁금하신